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쏟아져도 너무 쏟아집니다. 퍼내도 끝이 없네요. 네? 비 얘기냐고요? 맞고요. 네. 동시에 여당 전당대회 얘기기도 합니다. 상호 비방과 폭로가 퍼내도 계속 쏟아집니다. 다음 주인 7월 23일쯤 장마 종료를 예상하던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 날입니다. 비는 멈출 것 같은데 비방도 과연 멈출까요? 비온 뒤 땅은 굳겠지만 비방 뒤 당은 7월 1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경북 봉화에서 초복날 오리고기를 단체로 드신 어르신들 40명 정도 드셨는데 그중에 3분이 쓰러지셨다. 그래서 그 말이 온 말에 발칵 뒤집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한 분이 더 쓰러지셨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한 테이블에서 5명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네. 5명 중에서 3명만 쓰러지고 2명은 멀쩡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2명 중에서 1명이 70대 여성도 지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처음에 몸에 이제 이상이 왔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쓰러진 분이 총 4명이 된 건데 네. 이 4명이 모두 호흡마비, 침흘림, 근육 경직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증상이 바로 살충제 성분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그 쓰러진 4명 지금 모두 그 어르신들 지금 중태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4분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신 분이에요. 애초에 어제까지는 3분이 쓰러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사람이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쓰러진 거라. 둘은 타고 쉬다가 할머니 회장은 집에 갔다가 회원이 쓰러졌다 하니까 저 회관이 왔는 게라. 그 할매들이 정신 먹고 앰뷸런스 실내 갔다는데 왜 뭐 좋냐고 하고 회장이 딱 쓰러져 버리는 거. 입에서 이상하게 오물 비슷하게 쫙 나오고 전신이 다 마비됐어. 이제 안 깨어나는 거지. 세상에 대관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단체로 어르신들이 한 40분 정도가 단체로 초복날 오리고기를 드셔가지고 이게 혹시나 더운 여름날 식중독이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히고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이가 혹시 그게 나왔습니까? 네,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고요. 살충제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기인산도 검출이 됐는데요. 어머나. 사실은 이 어르신들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이 검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는 위를 세척한 이 액을 국가수에 의뢰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충제가 검출이 된 것이고요. 특히 이 소변과 혈액에서는 현재로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원에서는 다시 정밀 검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이 혈액을 채취한 부분 혈액 검사를 국가수에 또 별도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하. 이수정 교수님, 사실은 보세요. 40분 정도가 동네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 40분 정도가 초복날 단체로 오리고기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테이블에서 한 분, 또 저쪽 테이블에서 한 분, 그렇게 나와도 지금 이게 놀랄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한 테이블에서 5분이 식사하시던 테이블에서 지금 4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이거 혹시 누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우연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아하. 그리고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명적인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 네. 아마 음식 안에서는 농약 성분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성분이 모두 이제 음식 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오리고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이제 독극물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이후에 음료를 마셔서 그게 또 들어가게 된 건지 그 경위는 지금 어떤 경로로 농약을 음독하게 됐는지는 지금 수사를 하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예컨대 지금 그 경위에서 뭐 만약에 음료다. 그러면 음료에 접근한 사람을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은 우연히 이런 이제 뭐 오리고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식중독에 걸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지금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 고의로 일부러 농약 성분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사실 이제 지방 농촌 지역에서 농약으로 인한 어떤 고의로 농약 성분을 넣어서 이 큰일이 벌어진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종종 벌어지는 사고가 바로 농약 테러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네. 먼저 2015년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초복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분이 사이다에 농약이 든 줄 모르고 마셨다가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80대 할머니가 범인이었습니다. 이 범인인 할머니는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투고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세상에, 안겼는데요. 아유. 이 할머니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경북 청송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주민 2명이 농약이 섞인 소주를 나눠 마셨다가 1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넣은 소주를 김치 냉장고에 있던 다른 소주병 사이에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수사 중에 용의자가 사망을 했고요. 이 해당 용의자는 마을 주민과 역시 불화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크게 고등어탕을 미리 끓여놨었는데 미리 맛본 주민 1명이 구토 증상을 보인 거예요. 아. 고등어탕에는 역시 저독성 농약이 들어 있었고요. 기억나네요, 이제 보니까. 네, 범인인 60대는 역시 마을 주민과 불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물론 이번에 이수정 교수님, 그제 있었던 경북 봉화에 이번 이 오리고기를 드시고 지금 4명이 중태에 빠진 이 사건, 물론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단언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건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다른 지역의 농약 테러, 이른바 농약 테러 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 혹시 이번에도 뭔가 주민들 간의 불화, 다툼, 갈등, 이게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 게, 만약에 이 식당에서 해코지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식당을 간 분들이 40분이나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식중독이더라도 여러분이 사실 이런 이제 고통을 경험을 공유를 하셨을 텐데, 그랬겠죠,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중에서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던 분만 지금 이런 사건에 이제 노출이 되다 그랬죠. 보니까 이분들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를 수사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 이웃 주민들끼리 지금 이런 이제 불화 때문에, 원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묵은 그런 이제 갈등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하. 지금 이 관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연루가 네. 됐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해당 지역의 분위기는 침통 또는 뒤숭숭 그 자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이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척물에서 잔량이 조금 나왔어요.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CCTV가 없는 게 문제지. 앞으로 가면서 닥쳐질 문제입니다. 아, 식당이지만 그리고 보세요. 40명 정도가 이 경로당 어르신들 40명 정도가 단체로 식사할 수 있을 정도면 물론 그날 그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이수정 교수님 웬만한 크기 상당한 크기 규모의 식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CCTV가 여러 군데 다 설치돼 있겠지만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CCTV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뭐 CCTV가 계속 모든 경로에 다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탐문을 아하. 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하여 CCTV의 개수는 현저히 많고 아하.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경로당 분들은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분의 행적을 쫓다 보면 나머지 분들의 행적도 나올 개연성이 높아서 그래서 열심히 CCTV를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그날 행적을 추적하시면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미제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사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사건으로 지금 그 해당 지역은 뒤숭숭한 분위기일 거예요. 반드시 이 사건의 용의자 이 방송 끝나고라도 찾아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사건 들으시면요 경악 그 자체일 겁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커피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게 커피 안에 들어갈 법한 것은 뭐 시럽, 설탕 이 정도면 다행일 텐데 당연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할 것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신 카페 직원은 삼킴과 동시에 바로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CCTV에 그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네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모바일 쿠폰으로 주문을 마치고는 자리에서 홀로 할 일을 하면서 음료를 마시는 남성 보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할 말이라도 있는 건지 자꾸만 카운터 쪽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잠시 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더니 주머니에 쓱 챙겨 넣고요. 그리고는 카운터로 이렇게 다시 가서 네. 어슬렁어슬렁 배회합니다. 네. 그리고는 순식간에 손에 들려있던 무언가를 컵 속에 쓱 하고 몰래 넣는데요. 네. 이 컵, 놀랍게도 직원이 마시던 커피가 담겨있던 컵이었습니다. 남성은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네.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벗어납니다. 아니 근데 저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일단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재근 평론이 계속 주시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뭘 순식간에 슬쩍 넣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냥 가요. 대체 저 남성은 무슨 행동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 장면인데 저 여성 직원이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놨는데 네. 마시던 커피입니다. 마시던 네. 커피인데 잠깐 놨던 거를 다시 마셨는데 맛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뱉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상한 커피를 뱉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상해졌지 생각했는데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바로 저 남성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저 남성 손님이 뭔가 그 여성 직원이 있는 테이블과 계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배회하고 힐끔힐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뭐 찾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뭐 괜찮다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여성 직원은 그 남성 손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 다음에 CCTV를 돌려본 거예요. 어머!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남성 손님이 이상한 걸 타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세상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 저 직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헥헥거리는 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수상한 행동을 했었고 저는 그때부터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음료가 굉장히 소량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많이 이제 얼음이 녹아있어서 거의 물과 같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걸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마셨을 때는 바로 그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역한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카페에선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맛이었기 때문에 일상이 이렇게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고. 세상에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바로 뱉었는데 그 이유가 역한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역한 냄새라는 거. 어머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데 대체 손정혜 변호사님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네, 농약만큼 충격적인 물질이었는데요. 이 남성 말에 따르면 본인의 체액을 넣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남성의 행동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남성 이 커피를 주문할 때 보통 요즘에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네.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 그러니까 모바일 쿠폰 중에도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쿠폰을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인근 CCTV를 추적을 했습니다. 아하. 다행히 인근 지역에서 카드 사용 결제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제 정보를 확인해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직전, 그런데 이 해당 남성 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하.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이수정 교수님, 일단은 듣는 저희도 너무 역겨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책 진짜 이게 너무 역겨워서 말도 안 나와요. 그 책을 거기에 넣을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CCTV가 다 보고 있는데. 그 CCTV가 저렇게 정면으로 자기 얼굴이 다 찍히고 하는 행적이 모두 찍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이제 카페 여성 그 주인분이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이거를 어떤 블로그에다 올리셔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깨닫게 돼서 결국에는 계속 뭉개고 있다가는 성범죄자로 둔갑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계심 때문에 아마 자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수하시기는 천만다행이지만 사실 한 행위로 보면 굉장히 성도착적인 그런 특징이 많은 분으로 보여요. 저게 사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행위를 하기가 어렵고요. 저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카페에 뭐 처음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카페 주인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 주인에 관련된 어떤 상상을 하면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료에다 부은 거 아니냐. 그리고는 그걸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간 행위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사적 공간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이제 뭐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음료를 망가뜨렸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처벌하고 많은 게 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정말 심각한 이런 어떤 성적인 왜곡을 이거를 네. 이제 고쳐주는 노력까지를 해야 되는 처분이 꼭 내려져야 할지 사실 저는 후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현행법상에 이제 처분이 아마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경찰이 진짜 이 인간이요 지금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열흘 만에 자수했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저 인간이 혹시요 경찰이 그것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범행을 하기 전에 혹시 사전 답사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면 저 직원분이 별로 손님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고 혹시 그런 걸 뭐 사전에 답사했을 가능성도 좀 조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주변 CCTV, 내부 CCTV 모두 이제 살펴본 뒤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했고 또 이 범행이 한 차례인지 그 전에도 있었는지 그 후에도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카페 이의 카페에서 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여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 일단 이 피해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이 카페의 위치가 한 여대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주변 카페나 주변 상인들도 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다른 카페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한 동선 추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은 20대 남성에 대해서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효용, 커피를 망가뜨렸다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커피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인 큰 고통을 그렇죠.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 카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모멸적인 경멸적인 행동을 하는 걸 모욕죄로 다스릴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체액인지 다른 것인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의 이 이물질에 대한 감정 의뢰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진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물론 책 자체도 너무 역겹고 진짜 너무 끔찍한 그런 물질이지만 다른 물질, 맹독성 물질에 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진짜 오싹함이 듭니다. 반드시 이 못된 인간 법의 처벌받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3월 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두 남녀가 투숙을 하게 됩니다.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70대 남성 약 5일간 이 여성에게 5차례에 걸쳐서 수면제를 다량 먹이게 됩니다. 어머나. 근데 수면제의 그 양이요. 무려 42정, 42알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무려 14일치의 복용량인데 이걸 세상에. 불과 5차례에 걸쳐서 여성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 인간 진짜 왜 그런데요? 진짜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14일치 분량을 5일 닷새 만에 먹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탈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5일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계속 먹였으면 5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50대 여성은 허공이 막 헛손질을 하고 어머나.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본 70대 남성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네. 구호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또 먹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수면제를 또 먹이고 그 여성을 혼자 놔두고 모텔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 50대 여성은 결국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뭐라고요? 모텔 주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누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결국 이 몹쓸 인간 짓 때문에 이 여성은 사망하고 말았어요. 혹시 김묘성 기자님 애초부터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이튿날에 청주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게 되는데 아하. 범행의 전말이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70대 남성이요. 평소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었는데 3주차씩 그렇게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즈음에는요.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을 받았네요. 그리고는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면서 성폭행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 21알, 21알을 먹여서 성폭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사람이 내 말씀하세요. 네, 강간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요. 바로 어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사람입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결국 성적으로 못된 짓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앞서 들으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했는데 이 인간이 둘러댔대요. 의사한테. 너무 병원 오기가 멀리서 오니까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좀 한꺼번에 많이 처방해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4주치를 범행 전에 처방받았다는 거 이런 몹들 인간 이게 계획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악마 같은 인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범행 모두 자백하지 않고요. 강간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다투고 있습니다. 즉 나는 성범죄를 한 것은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지만 나아가서 죽을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 피해자와 이 수면제를 같이 나눠 먹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이 수면제의 약효가 사라질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뒤에 평소 모습이 그리워서 혹시 꿈에라도 나타나면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최후 진술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복용하는 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줬다.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게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간이요. 이수정 교수님. 저 사람이 70대지만 제가 시청자분께 소문과지만 저는 감히 인간이라 할게요. 저희 사람이에요? 나이가 70대지만 사람입니까? 사람이 저런 짓을 해요? 그래놓고 입에서 뚫린 입에서 한다는 말이 이수정 교수님 그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리웠는데 꿈에 나타나면 나 원래부터 너 죽일 생각 없었어. 이따위 말을 하고 싶대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최후 변론에서 할 얘기 없느냐 했더니 지금 피고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꿈에서 나타나면은 내가 너를 꼭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재판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인이 폐혈전 sep전증이라고 해서 혈관 안에 혈전이 모여가지고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폐로 들어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만든 어머나 건데 세상에. 그러면은 이 이제 혈전이 생기는 증세와 이 이제 그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네. 40날 넘게.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물론 뭐 양측에서 모두 주장을 했겠지만 지금 이제 예견 가능성은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주장이다 보니까 뭐 인과관계 따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아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가 판정이 날 걸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뭐 딱 계획을 한 건 아니어도 죽을 줄 알았을 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이게 뭐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지금 이렇게 수면제를 여러 번 먹인 게 그전에도 21알을 먹인 적이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42알을 먹였는데 이 여성이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그 헛것을 이렇게 이제 팔을 허공에다 허공에 손짓했다면서요, 네. 손 뭐 헛손질을 하고 물을 그 삼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건 이 사람이 그 모텔을 떠나기 전에 확인했잖아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지금 이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악마지? 이렇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놓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악마지? 그런데 어제 이게 결심 공판했어요. 검찰이 몇 년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에서는 재질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다라고 보면서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이제 같이 구형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로 수면제를 투여했을 경우 그 당시에는 피고인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한 듯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재차 음료수에 또 수면제를 타서 먹였거든요. 2차 수면제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정도의 많은 양을 단시간에 이렇게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2차 수면제를 먹여서 결국은 성범죄에 나아가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이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재질, 그 사후적인 행동도 굉장히 양형 요소로선 불리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다음 달 20일 선고기일이 나오는데요. 네.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될지 양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이 살아있다면요.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의 이런 변명 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못된 인간, 악마 같은 인간 법의 무거운 처벌 내려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부잣집 막내 아들. 야, 이거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일단은 딱 드는 생각 김묘성 기자님 귀하게 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네. 느낌인데요. 딸 부잣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딸 재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호. 왜냐하면 딸이 무려 8명입니다. 대박 사건. 8명이에요. 진짜 딸 부잣집의 막내 아들 이야기인데요. 네. 이야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얼굴 보시면 단벅에 이 사람이라고 아실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네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한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일상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첫사랑이라서. 이 임팩트 있는 얼굴을 이걸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지? 나 아직도 기억 안 났어요? 제가 조만간 눈을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머, 대박 사건. 혹시 시청자분 중에 여성 어르신분들은 김묘성 기자님 어머 혹시 그러실까요 지금? 네, 그러시겠죠. 딱 보고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동방신기의 야. 멤버였고 또 JYJ를 통해서 최고의 인기를 여전히 구가했었고 지금은 배우로도 활동 중이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MBN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작품을 통해서 8월에 안방극장 복귀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네. 바로 김재중 씨 이야기인데요. 네. 딱 보시기에는 부잣집 아들로 그냥 귀하게 컸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방송에 나와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김재중 씨보다 예전에 영웅재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젠 김재중으로 불리고 아, 있는데 네. 누나가 8명입니다. 대박. 연년생이 좀 많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어렸을 때 복작복작 이렇게 얼렁덜렁 지냈는데 다 누나들이에요 저기?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도 지금 또 새삼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나가 8명이다 보니까 연락처로 저장하는 것도 쉽지 않대요. 어머나. 그래서 1번 누나, 2번 누나 이렇게 해서 8번 누나까지 그렇게 번호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1누나, 2누나, 3누나. 야, 대박 사건인데. 아니 근데 누나가 8명이 지금 저 가족 사진만 봐도요. 하재근 평론가님 1누나, 2누나, 3누나 거기에 부모님까지 와 대박. 뭐 가족으로 야구단 뭐 차려도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숫자의 가족들이 있는 건데 네. 가족이 모두 몇 명이냐라고 김재중 씨한테 물어보니까 네. 김재중 씨가 가족이 점점 늘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족은 누나 8명 다 결혼해서 매형도 8명, 어머나. 조카가 13명. 어머나. 저 집안은 출산율이 지금 합계 1.0이 넘습니다. 애국자 집안이네, 완전 애국자네. 애국자 집안인데 아하. 그래서 부모님하고 김재중까지 해서 가족 모임하면 지금 현재는 32명이 모인다. 어머나. 그런데 조카들이 네.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저런 집안에는 국가에서 좀 표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연예인 막둥이 동생을 둬서 그런지 김묘석 기자님 누나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도 예술적으로 찍고 막 드라마처럼 찍고요. 이 막둥이 동생을 두고 막 누나분들이 멋지게 이렇게 해주네요, 예술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1번 누나부터 8번 누나까지 한 번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네요. 저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우애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에게는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거든요. 아하. 김재중 씨와 첫 번째 누나, 그러니까 1번 누나와는 20살 차이가 납니다. 어머나. 거의 엄마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잘 아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내 누나, 8번 누나와는 10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10개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건데 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바로 김재중 씨가 4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혀 뭐 차별 없이 함께 잘 지내왔는데 어허. 누구보다 우애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지금 사진을 통해서도 보시고 있는데요. 네. 막내 누나와 10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막내 누나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가짜 동생이라는 느낌을 줄까 봐 평생 동안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해가 갔다 보니까 어머나. 좀 조금이라도 눈치가 보일까 해서 그래서 양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58세가 된 첫째 누나와는 조금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연습생 시절에 연습만 하고 돈은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첫째 누나가 조카들의 방을 내주면서
조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나. 또 배려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조카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하네요. 어머나, 이건 무슨 진짜 영화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도 김재중 씨, 영웅재중 씨의 뭐 어떤 화려한 면만 봤지 이게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오늘 방송으로 처음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영웅재중 씨, 김재중 씨의 부모님도 대단하시지만 누나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그 연습생 시절 굉장히 고단하고 배고픈 시절이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 시절에 첫째 누나가 아주 큰 집이 아니었으니까 그 자신의 자식들 줄 방을 이제 우리 막내한테 준 거죠. 세상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네, 20살 차이다 보니까 아마 엄마 마음, 이모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세상에.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누나 집에는, 첫째 누나 집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모시면서 막내까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눈치도 보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어머니 같이 사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사돈 어른이시잖아요. 예. 재중 씨한테는 사돈 어른이 해주시는 밥 먹고 연습생 시절을 어머나. 겪었다는 거고요. 그 고마움이 뼛속까지 있는지 지금 성공했잖아요. 네. 누구보다 본인들 누나 그리고 부모님에게 최선의 효도를 한다는데 본인이 요리한 것도 요리도 썩 잘해서 누나들에게 직접 반찬도 가져다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따박따박 현찰 500만 원 뽑아서 대박 사건. 네, 용돈 드린다는 건데 어머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부모님 진짜 재중 씨 잘 키우신 것 같은데 네. 60억 원대 단독 주택도 효도 선물로 지어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재중 씨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사돈 어르신도 딱 떡잎부터 알아본 거야. 아, 분명히 크게 될 인물이야라고 아낌없이 따순 밥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재중 씨한테 당시에. 그런데 이수영 교수님 데뷔한 지도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덧 재중 씨 나이가 38. 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대요. 네, 아직 결혼 못했답니다. 어허. 뭐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이대가들 부럽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누나가 8이면요 여성에 대한 신비감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때가 되면 결국은 이제 임자를 만나서 잘 가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좋은 소식으로 이 김재중 씨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MBN의 새 드라마로 주말도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니까요. 재중 씨의 앞날에 또 여러분 많은 응원, 뉴스파이터도 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합동 연설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또 TV 토론도 있습니다. 또 각 방송사들이 TV 토론을 하는데 어제 이제 3차 TV 토론을 하고 바로 또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른바 4차 토론을 해서 지금 숨가쁘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4차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이 자신의 20살 때 사진을 들고 와서 뭔가 이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했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니까 20살보다는 23? 조금 예, 됐네요. 네. 나 의원님 오른쪽에 있는 분 전주의 의원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어요. 네. 저게 20대 한 24살? 24 5살 정도 때. 저희 사무실에서 20대 사진을 찾으라고 하니까 예. 찾을 게 없어. 그대로 있네, 모습이. 손 들어보세요. 누구십니까? 만으로는 19이고 예. 우리 나이로는 20이었을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예. 티셔츠 입고 예. 청바지 입고 머리는 약간 장발이셨어요? 제가 저 당시에 도어즈를 좋아했는데요. 그런 스타일 좋아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는 와, 오늘 사진 중에 제일 앳돼요. 아이고 제일 예쁘네요. 여태까지 본 원희룡 중에서. 중학생 때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자취하던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결혼할 때까지 자취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잘 없으니까 유일한 사진이어서 갖고 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이제 어릴 적 사진 이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유권자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다른 두 후보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김유성 기자님,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어릴 적 사진은 거의 연예인급 사진이네요. 네, 그러게요. 워낙 두 분이 뭐 훈남 미녀 정치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역시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좀 떡잎부터 납달랐다라는 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기 제일 눈에 띄는 나경원 후보 대박 사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진 속에서 혼자 선배래요. 다른 분들은 다 후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가장 어려 보이기도 하죠. 저때 서울대 법대 시절. 네, 그렇습니다. MT 갔던 그 사진인데 어허. 후배들이랑 찍었던 사진이다라고 하지만 가장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앞서 또 한동훈 후보는 장발, 머리 길었던 모습도 또 눈에 뭐 록밴드, 와 보세요. 록밴드 당시에 도어즈라는 록밴드를 좋아했고 그래서 또 저런 티셔츠 입었다 뭐 그런 설명도 와, 뒤에 배경과 찰떡궁합입니다. 어쨌든 멋있는 사진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원희룡 후보는 야, 앳돼 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그 사진에서 참 고생했다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글쎄요, 뭐 사진만 봐서는 귀엽게 보이던데 아, 되게 그래요? 막 네. 맑고 애떼고 어떤 어떤 귀여운 모습. 윤상현 후보고, 네네. 윤상현 후보고 네. 어떤 원희룡 후보 모습은 그 모습만 봐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원희룡 밝아 와, 저 보이는데. 추억의 선풍기죠 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같은데 네. 쌀밥 구경도 제대로 못했고 고기 반찬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네. 집에 막 그 채권자가 찾아와서 부모님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렸을 때 한이 맺혔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는 좀 먼 데로 가서 저게 자취하던 모습인 거예요. 혼자서 저렇게 자취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국 1등까지 한 거잖아요. 대박 사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취방 생활할 때 저 사진은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가 찍어주셨는지 누가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진이 몇 안 되는 유년기 시절에 뭐 얼마 안 되는 사진 중에 골라 가지고 나왔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있었던 4차 토론회는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대요. 근데 원희룡 후보한테 어떤 후보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예. 대학으로는 10년 후배고요. 우리 한나라당 때로 치면은 정치로는 25년 후배죠. 예. 또 대선 때는 같이 안 했지만 초대 내각에서 사실 뭐 건설노조라든지 전세 피해자 할 때도 같이 많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잘 맞더라고요. 또 총선 때도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저를 각별히 도와줬고 사실 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갈등이 없고 서로 사실은 브라더처럼 이렇게 눈빛이 좋았는데 이게 전당대회 출마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인생의 이 뭐랄까요 갈림길에서 또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맞습니까, 한동훈 후보님? 일시여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TV 토론에 나왔던 표현을 패러디해서 이수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원희룡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맞다는 게 진심이다. Yes or no? 세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네, 뭐 희망사항은 이제 동그라미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둘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부디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토론이 그 지금 4차잖아요. 한 뭐 2차 정도에 이미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으면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죽하면 당 선관위와 윤리위에서도 이제 경고를 날렸겠어요. 두 후보한테, 특히 두 후보한테. 그런데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내민 원희룡 후보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이게 오래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70일 동안 단 한 번의 전화 소통도 없었고 비공식적인 식사 제의가 추가적으로
두 번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을까?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게 되면 총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출마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피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전깃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죠. 원희룡 후보님은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저도 물어볼 아니, 수 그게 있죠. 맞냐 안 맞냐? 왜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죠. 제 주도권입니다. 출마하시기 전날 자,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입니다. 갔었습니까? 자, 제 주도권이고요. 자, 말씀하셨죠.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예, 그럴게요. 우리 한동 후보님께 자꾸 이제 그 당원분들 지지자들 중에 이제 배신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배신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네. 후보님께서는 누구를 배신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 기소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것으로.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아니 유죄 그- 판결이 났죠. 아니 유죄 판결이 났죠. 이렇게 기소를 말씀드리죠. 했으니까 유죄 판결이 무슨 나죠. 판결이 기소 났죠? 담당 검사 아니셨습니까?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거 답을 안 하십니까? 말장난을 하시네요. 아니 그걸 말장난이라고요? 예. 이건 토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죠. 말장난이라뇨.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야, 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만 설전을 하는 이 와중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설전을 이어갔는데 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방어 위주로 하다가 지금 나경원 후보의 어떤 청탁을 좀 공개해서 뭔가 반격에 나선 거예요? 네, 굉장히 치열하고 팽팽하고 그 신경전이 굉장히 좀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맴도는 와중에 말장난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이제 청탁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기를 거꾸로 가시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도 국회에서 싸우니까 폭력을 쓰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저렇게 지금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수사받고 또 수십 명이 기소됐던 사건이고요. 아직 4년 동안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절이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나한테 그거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와서 청탁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나 후보 측이 어떻게 보면 약점, 좀 공격하기가 어려운,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요. 다만 나경원 후보는 유무죄에 대한 것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치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게 약간 부정한 청탁으로 그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다 보니 오늘 토론회 직후에는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요. 이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의 충언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올렸고 그러면서도 나아가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라고 또 반격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상대방, 상대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야,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뿌는 격이다. 아주 저기가 그냥 아주 자중질환이구나. 그냥 쾌재를 부를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이 다 보기가 딱할 정도로 너무 이제 네 분 비슷하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사실 시청을 잘 안 하세요. 시청률이 좋은 곳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 많은 지금 논쟁이 뭐 근거 없는 논쟁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 이 중에 뭐라도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것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상대방 당의 먹잇감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17일이잖아요. 23일 날이 전당대회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과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합이 될까요? 원팀이 될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제목이 이상해요. 제목 진짜 이상해요. 이상한 총을 든 이상한 날. 왜 이상한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말 그대로 이상하면서 어딘가 수상하기도 한 그런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상하다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개수대에 페트병을 세우는 한 남성이 있는데 네. 체조라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춤을 추는 듯이 팔을 높이 드는가 하면 페트병 앞에서 뭐 기합을 넣기도 합니다. 어허. 그러더니 쇠막대기를 들더니 네. 열심히 세운 페트병을 저렇게 탕 하고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일단은 보기에 딱 언뜻 봐도 이해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일단은 저 개수대 이 뭔가 손을 씻거나 저 물을 이용하러 오시려는 분들은 김묘성 기자님 잔뜩 겁을 먹고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이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그렇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이래도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는데 한밤중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에 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이후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남성이 휘둘렀던 쇠막대기를 어이구. 이리저리 살펴보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을 합니다. 자세히 확인하라고 하니까 남성이 또 저항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총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실제 총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네. 총을 다시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지금 말도 안 총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총을 어떻게 갖고 다녀요, 이수영 교수님 총을?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실제 총은 아니고요. 아, 이제 그래요? 사제총기로 뭐 이렇게 보통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면은 다크웹 같은 데서 총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직접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조립을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컬러 파트라는 게 있는데 여하튼 아주 그 총알이 나가는 구멍에 뭔가 결손이 있어가지고 뭐 실제 총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조합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총처럼 생긴 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저 이 그래픽 좀 잠깐만 두세요. 저 그래픽의 윗부분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장난감 총은 저 앞에 실제 총과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이 돼 있죠. 저렇게 도드라지게 색깔이 돼 있는데 이른바 컬러 파트 그걸 돼 있는데 이번에 저 사람에게 이 압수한 저 총에는 저런 컬러 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앞서 이수정 교수님 말씀대로 어디선가 인터넷 등을 참조해서 자기가 뚝딱뚝딱 총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 아닌가. 다행히 발사는 뭔가 조악해가지고 저 총기가 조악해서 발사는 되지 않는 총이었지만 어쨌든 총을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저거는 당연히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상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총이라든가 검이라든가 화학 제품 같은 것들 모두 다 이제 허가 받아서 소지하고 그 소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포 도검 화학육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네. 이 모의 총포, 그러니까 그 가짜 장난감 권총이라고 하더라도 개조하면 사람 살상 무기로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의 총포 같은 경우도 제조할 때 이 제조할 수 있는 사람도 신고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만큼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의 권총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도 처벌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것이 발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은 모르니까 얼마나 공포감을 그렇죠. 조성하는 행위입니까? 당연히 처벌됩니다. 저 사람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신고를 해주신 우리 주민분들의 신고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요.
발도 안 달렸는데 뭔가 도망치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다면서요, 김묘상 기자님. 네, 나 잡아봐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거나 연인들이 사랑놀이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하. 지금 보실 영상 속 주인공은요. 말씀하신 대로 발도 달리지 않았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 잡아보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옆으로 모터보트가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보트 속에 사람이 없어요.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물 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 순간 뒤에 동그라미 친 제트스키 보이시죠? 한 네. 대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한 사람이 보트 위에 이렇게 뛰어 올라타고는 안전하게 배를 멈춰 세웁니다. 야, 대박 사건이에요. 저 용감하게 뛰어오른 사람이요. 10대 소년이었대요, 세상에.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멋집니다.